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합니다.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막강하고 다정한 조합. 두 분, 우리 김대호 교수님, 차영주 소장님, 오늘도 반갑고요. 두 분이 브로맨스가 되게 좋다는 걸 제가 매주 느끼거든요. 혹시 두 분이 생생경제 이전에도 따로 뭐 친분이 있거나 그러셨어요? 전혀 그런 건 없었는데 네. 원래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교수님보다는 아래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워낙 이렇게 넓게 포용해 주셔가지고 제가 편하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용해 주셔가지고 아유, 넓게 무슨, 품어 주셔서. 네, 무슨 말씀을. 근데 쭉 이래 우리 차영주 박사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튀지도 않고 아주 소박하게 얘기하는데 알맹이가 탁 들어있고 그래서 제가 많이 배우죠. 두 분이 정말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서로 게스트에 대한 존중이라고 할까요? 두 분 전문가이시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진행을 하는 제 입장에서도 너무 그게 감사하면서 진행하기도 너무 편하고 두 분한테 너무 많이 배우고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막방인가요? 갑자기 오늘 두 분 보니까 너무 좋은 모습이 딱 보여가지고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도 어쨌든 두 분의 브로맨스를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아직도 타결이 안 됐습니다. 이게 미 재무장관이 디폴트 발생 시점, 이게 엑스데이트라고 하던데 6월 1일이라고 못 박았잖아요.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저희가 디폴트 됐습니다. 이럴까 봐 걱정인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디폴트 안 될 가능성이 여전히 99%로 99%.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전까지 또 타결도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종래의 패턴을 보면요. 하루짜리 한도를 주거나 일주일짜리 한도를 줘서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6월 1일이라는 날짜는 매우 가변적이다. 그러니까 한도를 1년치 한도를 줘야 되는데 1년치는 합의할 수 없으니까 한 달만 그중에 한 5%만 일단 써. 이런 정도도 그동안에 아주 많이 나왔던 하나의 중간 단계 방법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의회가 그러면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의회에서 여야가 우리 한 달치는 문제 없지 않냐. 그러니까 부채 한도 늘려달라는 것에 한 20분의 1은 일단 어차피 늘려줄 거 아니냐. 이래서 늘려주기도 하는 게 왕왕 있었습니다. 난 반드시 그래 된다고는 단정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6월 1일 날짜에 맞춰서 휴가 갈 걸 안 가신다든지 이런 분은 좀 유연성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 디폴트를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래 봅니다. 디폴트를 가면 이제 이자도 물어야 되고 사실 부담을 여당 야당 서로가 이래 분담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가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양쪽의 잘못으로 나라 경제가 잘못되고 있다. 미국 경제 잘못되고 있다.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돈 너무 많이 쓴다. 국민들한테 세금 너무 많이 걷는다. 이것을 최대한 강조할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나 정말 돈은 좀 걷지만 그 돈 가지고 미국 경제 잘 끌어가고 있는데 공화당이 목리를 부려서 안 된다. 이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타결되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디폴트가 타결된다 안 된다 이것은 사실은 앞으로 금융공황이 올 것인지 주가 폭락이 올 것인지 그거하고는 또 무관해요. 그래요? 타결이 돼도 그 타결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금융시장은 아주 발작적 현상 이것을 이제 금융용어로는 우리가 텐트럼이라고 그러는데 부르르 떤다고 그러죠. 2011년에도 디폴트가 타결이 됐어요. 그것도 금요일 날 타결이 됐습니다. 네. 주말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주가가 대폭락했거든요. 네. 타결됐는데 폭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잘 들여다봐야 되고 그 과정도 잘 봐야 되는 그냥 이게 단순하게 타결된다 안 된다 며칠 날 이것은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뿐이지 핵심 내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결이 돼도 한도 협상 상한 협상이 타결이 돼도 어떤 내용으로 서로 합의했느냐 합의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건데 저는 한쪽에서 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공화당이 조금 이렇게 좀 막
막바지까지 좀 가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엑스데이트, 그러니까 재무장관이 말했던 6월 1일이라는 시점이 이게 근거가 약하다. 약간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명분 싸움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앨런 장관 입장에서 밀어붙일 때 우리가 이제 이걸 타결을 시켜야 우리가 이제 그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6월 1일까지 타결이 돼야 나라가 부도가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정치적 파급력은 뭐가 더 클까요? 정확한 시점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6월 1일이라고 정한 거는 누가 정한 게 아니라 그냥 앨런 장관이 정한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앨런 장관이 정한 거고 지금 공화당에서는 6월 13일 정도까지는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정확히 하는 거죠. 너 내일까지 만약에 우리가 뭐 일을 안 하면 모레 내가 너를 뭐 심하게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빠른 시간 내에 해줘라는 거랑은 다르죠. 아,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간에 저희가 이제 몇 번 다루긴 했습니다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본격적인 기싸움이 시작된 상황에서 본다라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나 앨런 장관 같은 경우 공화당을 막 밀어붙이고 있고 네. 또 메카시 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얘기해 보는데 자기는 디폴트로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우리한테 떠넘기지 말라. 어떻게 보면 수세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 자체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에 데자뷰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여기에 우려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딱 한 발 더 지금 된 게 어제 있었던 영국 피치사의 미국 장기 신용 등급 전망치 하향이죠. 아,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뉴스가 나왔고 그게 이제 미국 시장에 반응하기보다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너무 그 기업 성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미국 주가가 올라갔지만 지금 미국 시간에서 다우지수가 많이 빠지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바꿨고 블랙 먼데이가 나왔고 이걸 회복하는데 6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치가 벌써 영국에서 이제 한 대 때린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면 예. 결국 근데 어쨌든 뭐 이 지난주에도 저희가 다루긴 했습니다만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네, 장관도 정치인이고 맞아요.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뭐 하원 의장도 정치이다 보니까 그런 셈법들이 가는데 어떻게 보면 명분을 어떻게 쌓아가느냐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잘 타결하는 게 일단 이 급선무지만 타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걸 막아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치적을 쌓아가는 과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정치 지형을 보면요. 국민들의 공화당 성향, 민주당 성향이 확연히 갈리고 그 사람들의 갈리는 그 변수가 뭐 때문에 갈리느냐. 거의 95% 이상이 세금 때문에 갈립니다. 그래서 공화당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는 거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도록 유도하는 민주당 정부 싫죠. 반대로 민주당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좀 많이 걷어서 그리고 복지 정책이나 경제 성장 정책에 쓰자. 그래서 완전히 다른 입장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공화당에 밀어붙이는 거나 민주당 밀어붙이는 데서 국민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거의 대동해요. 우리가 그래요? 한국에서 보기에는 야당이 뭐 목리를 부린다 이러지만 오히려 공화당이 조금 지지율이 조금 더 앞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지금 어려운데 세금을 더 거들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서로가 싸워가면서 누가 명분을 잘 만들느냐. 요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게 6월 1일 데드라인이 아니다. 메카시가. 네네. 왜 얘기를 했냐면 지금 그 한도가 부채 한도가 33조 달러예요. 엄청난 금액인데 그게 33조가 딱 되면 그때 한도가 되는데 이 돈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어요. 네. 세금이 어떤 사람들이 국민들이 딱 그 정한 날만 내는 거 아니잖아요. 세금이 좀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닛 옐런도 6월 1일을 반드시 절대적이라는 것까지는 하지 않아요. 6월 한 8일 정도 될 수도 있다. 15일 될 수도 있다. 딱 그때 얘기를 메카시가 받아가지고 커봐. 바로 이 민주당 사람들 제닛 옐런 재무장관 국민들을 상대로 급박한 거 아니야. 6월 1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 말 믿지 말고 무조건 이 바이든 대통령을 몰아서 예산 삭감해라 내년도. 내년도 예산 삭감하면 부채 한도 그대로 늘려줄게.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한 것은 바이든이야. 이 대목을 지금 공화당이
부각시키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공화당이 여론조사에서 약간 높게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차라리 차이가 크면 민주당도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높으니까 더 가는 것 같기도 하고. 협상이 제일 어려운 게 그거죠. 한쪽으로 이게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면 네. 오히려 쉬울 수가 있는 그러니까요. 건데 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제 내년 선거를 앞두고 내년에 선거가 3개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지사 선거도 있고요. 의원 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 보면 주지사 나가려는 그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하원에서 상원 가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셈법이 복잡한 거죠. 그 여론의 눈치를 첨예하게 보는데 여론이 이렇게 움직인다. 저는 이제 그 이런 얘기 지금 교수님께 처음 들었습니다만 이런 정도라면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괴로울 수 있겠지만 갈 때까지는 가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은 뭐 한도 협상은 계속 할 것 같고 뭐 디폴트 그 날짜까지 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상 초유의 디폴트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도를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해서만 살짝 열어줄 수도 있는 문제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단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맥카시 의장의 이제 역할이 우리가 이제 딱 어떻게 보면 예상권을 갖고 있는 하원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신 있게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맥카시 의장은 이게 보면 일부 진전돼 있고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계하듯이 얘기를 좀 하는 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맥카시 의장은 이게 지금 대통령 바이든하고 싸워야 되는 거 뭐 그건 당연한 지사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들을 또 설득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딱 어떻게 보면 무거운 입이라기보다는 조금 가벼운 입으로서 이런 것 자신의 입지를 또 이번에 어떻게 보면 맥카시 하원 의장한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그렇죠.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진짜 공화당 강경파의 눈치를 안 볼 수 있는 거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맥카시 의장도 이건 내 피셜이지만 욕심 한번 부리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맥카시 의장의 개인적인 또 거기에 의사도 좀 들어갈 것 같고. 네. 참 어렵군요. 셈법이 진짜 복잡하네요. 예. 지금 그래서 미국 디폴트와 관련한 한도 협상과 관련한 그 흐름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온 소식 중에 또 하나 5월 FOMC 의사록이 현지 시간으로 24일에 또 공개가 됐습니다. 5월 FOMC가 지난 2일, 3일 열렸었어요. 그때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서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5.25죠. 이번에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그 당시 회의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이제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발언들도 잘 봐야 이제 앞으로 6월에 어떻게 갈 것이냐가 좀 예측이 되잖아요. 예,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교수님? 예, 미국 민주주의와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차이인데요. 우리는 위원회나 검통위 같은 걸 하면 결과만 발표하고 그 과정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독재 얘기 또 여러 가지 뭐 일부 편중의 얘기 나오는데 미국은 그 회의를 일정 기간 지나고 난 뒤에 누가 무슨 발언을 했다는 걸 다 공개를 합니다. 바로 금리를 결정하는 FOMC에 연준 공개시장위원회도 회의 끝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공개를 하면 그 내용을 읽어보면 2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것을 다 알게 되고 다음 결정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를 예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 의사록을 굉장히 촘촘히 좀 뜯어보면 미래 예측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네. 지난 5월 초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그때 중요하게 나온 것 중 하나가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보다도 거기에 추가적으로 긴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그동안에는 지난 1년 동안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추가 긴축 얘기가 싹 빠졌다고요. 그 대목을 보니까 그럼 6월 달에 금리 이제 인상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 기대가 나왔고 그 바람에 뉴욕 증시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실제로 그랬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였거든요. 네. 근데 막상 그 연준 의사록을 딱 뜯어서 보니까 저도 한참 봤는데 보니까 사람마다 얘기가 다 다른 거예요.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기로 시작했을 때 대부분 연준 의원들은 의견이 올리자 하는 쪽으로 한쪽으로 몰아졌습니다. 올리는 폭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올리자 하는 쪽이 한 절반 정도 되고 올려서는 안 된다. 동결하자는 쪽이 절반. 완전히 분열 양상인 거예요. 그래요? 이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 시작하고 난 약 한 16개월 만에 처음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 연준위원들이 어떤 결정할지 자기도 모른다. 이런 얘기로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의사록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 한 50% 나왔고 또 반대 발언이 한 50%였다. 이런 식으로 적혀있나요? 아니면 누구 땡땡 이렇게 딱 다 한 말들이 다 꼼꼼히 적혀있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논학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 메시지 같은 것들 그렇게 안 나오나요? 쭉 발언을 했는데 several members of FOMC insist 그러니까 several 몇 명은 이렇게 주장했다. 금리 동결. 또 some of FOMC members some이나 several이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썸이나 세버럴이나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되게 several이라고 해서 몇 개의 예. 그러니까 연준위원들이 12명이거든요. 그렇다면 그중에서 한 5명 정도는 several이라고 볼 수 있고 some은 조금이거든요. 그래서 7명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이건 제 해석인데 7대 5 정도로 갈렸다. 그러니까 금리를 6월 달에 동결하자 7. 금리 더 올려야 돼 5. 이것은 김대호의 분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 그러니까 연준이 저는 이 상황들이 잘 가고 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했을 때는 시장에서는 2022년에 예죠. 올리지 마라. 연준 이제 끝낼 거라고 했지만 연준은 그 점도표를 통해서 향후에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것을 밝혀왔었죠. 네네. 그리고 연준은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길을 제대로 걸어왔었어요. 물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약간의 오해를 살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월가라든지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도 가능했고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연준의 걸어온 길을 보면 뭐 이렇게 크게 좌고우면한 면은 없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국면에 있어서 보면 이렇게 그 브레이크가 걸려죠. 그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가장 위험하겠죠. 네. 그런데 연준 위원들의 생각들이 이렇게 다양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동력이 만약에 한 번 더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더 2%대까지 아직 멀었으니까 더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가 상승률 2%가 목표니까. 동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이제 토론도 하는 거고 얘기를 들어보고 하다 보면 한 시장은 이제 이렇게 보겠죠. 한 차례 정도까지는 뭐 가능성은 열어준다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되면 연준이 서서히 이제 속도 조절론에 들어갈 수 되는구나.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추가적인 정책 강화 문구를 삭제할 것인가에 대한 표결을 했는데 네. 결국 이 문제가 이제 삭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래도 조금 약간 완화 정책으로 기우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이 올라가다가 조금 이제 이 속도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방향을 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작은 변화가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6월 13일, 14일에 FOMC 이제 열릴 텐데요. 5월 그 회의록을 보니까 의사록을 보니까 우리 김도우 교수님의 분석상으로 세버럴이라는 표현이 이제 7대 5, 썸은 5 정도라서 6월에는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그렇습니다.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오늘 한국은행이 우리 기준금리 결정을 했어요. 현재 3.5%인데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1월에 3.5%가 됐고 그때부터 지금 계속 동결이에요. 3개월째 동결입니다. 예. 어떤 판단에서 이번에 한국은행은 동결을 했을까요? 저희 뭐 예상했던 범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원래 이제 그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작년부터 미국과의 어떤 보폭 조절론을 얘기를 했죠. 금리를 우리가 먼저 올리기 시작했죠. 미국보다. 네네. 우리가 먼저 올리기 시작했고 미국이 이제 금리를 가파르게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처음에는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 초부터 뭐 빠르면 작년 말부터 일부 국가들이 이제 따라가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금리 격차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미국이 어쨌든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이제 5%대 중반까지 가면 뭐 그 피봇이라는 것이 1년 뒤에 생긴다 하더라도 이젠 내려올 상황들이 보이는 거니까 처음에는 어디까지 올릴지 모른다라고 봤을 때는 같이 따라가야죠. 일단 따라갔는데 저 정도에서는 돌아올 것 같네. 그럼 난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을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는 부분. 특히 이제 우리 지금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PF 문제라든지 지금 건설사 PF 같은 경우는 뭐 35조 얘기도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더 험악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한국은행은 이번에 예견된 수순을 밟았다라고 보여지고 뭐 여기에 이제
좀 아무래도 좀 국내 경제를 미국 금리 격차보다 더 많이 따진 게 아니겠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한 1분 정도 덧붙이실 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 경제에서 물가보다도 성장률 둔화가 더 걱정이다. 이렇게 봤다고 봅니다. 물가는 우리 지난달에 CPI가 3.7로 떨어졌는데 미국은 5%거든요. 미국보다 우리가 물가가 좀 낮아요. 네, 네. 그런데 성장률은 미국보다 우리 성장률이 더 낮습니다. 경제가 빨리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꺼져가는 경제를 살리려면 금리를 지금 낮춰야 될 판국인데 그런 면에서 동결을 한 것은 뭐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100% 만족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밖에서 걱정하는 것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금리 격차라는 것은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에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게 못을 박았죠. 금리 격차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우리 문제가 더 급하다. 이것이 이창용 총재의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짧게 얘기하면 네. 올해 주식시장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11조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죠. 예. 네, 우리는 자금 이탈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금리 격차로만 막 자금 이탈 걱정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았다가 실제 보여졌어요. 예, 자금이 오히려 들어왔죠.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생생경제 듣고 계시고요. 오늘 목요일이죠.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님, 차영주 YG 경제연구 소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분 1부에서 내드린 퀴즈를 들으셨죠. 저희 생생경제가 퀴즈보다 힌트 내기가 더 어렵다는 요즘에 제가 출연자분들께 힌트를 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그 힌트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두 분께 좀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 미국 정부가 빚을 못 갚아서 부도가 날 상황, 채무 불이행 이걸 뜻하는 영어 1번 디폴트, 2번 이집트. 네, 힌트 좀 주시죠, 소장님. 제가 살아온 방식대로 힌트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험을 볼 때 그 답을 모르면 네. 일단 그 보기 중에 일단 아는 거 너무 어이없는 것부터 지웠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답일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맞아요. 성공한 경우가 꽤 있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우리 사지선당, 오지선당 이런 거 사지선당이면 하나씩 지워나가요. 하나씩 지워나가면 이건 절대 아니야. 아니요. 이거부터. 그렇죠.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집트가 나라인 건 알겠습니다. 다른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집트일 수도 있죠. 근데 이집트는 최소한 나라이고 이게 다른 데 쓰는 건 몰랐어요. 근데 디폴트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구나. 그걸 찍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번 디폴트, 2번 이집트 중에서 여러분 먼저 지울 거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수님. 예. 예, 저는 우리 차 박사님이 우리 생생경제 시청자님들 수준을 너무 낮춰본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도 그게 또 다른 뜻을 갖고 있을 맞아요.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집트 한자일 수도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우리 그 시청자님들, 청취자님들 수준을 생각해서 컴퓨터 요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컴퓨터 막 사용하다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얽히죠. 네. 그러면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자. 또는 이 스마트폰 초기 설정 값으로 가자. 그거예요. 네. 그 단어가 지금 그 미국이 채무 불이행했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기 값으로 돌아간 자는 뭐냐면 그동안에 채무 이거 다 없던 거로 하고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판을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있는 판을 없앨 때 앞에 뭐 좀 D자로 시작되는 그렇군요. 뭐 그런 걸 좀 쓰기도 하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역대급 퀴즈 오늘 좀 퀴즈 문제 어려웠잖아요. 거기에 역대급 힌트가 나왔어요. 힌트가 더 어려운 지금. 어쨌든, 요즘은 네. 저희 때만 해도 그 연필이 사각 연필이 있었는데 요즘 오각 연필이 나와 있답니다. 요즘은 사지선다형을 안 쓰고 오지선다형을 쓰기 때문에 연필을 굴리려면 오각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각 연필이 시험 때 잘 팔린답니다. 그래요? 진짜로. 몰랐네. 네. 그 면 하나에다 1부터 5까지 다 써놔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우리는 이제 2개입니다. 이거 어떻게 굴립니까? 1번 디폴트, 2번 이집트, 우물정 0945, 샵 0945번, 50원의 정보 용료 들어갑니다. 여러분 퀴즈 정답 맞춰주시죠. 오늘 100%일 것 같아요. 정답률이. 자, 경제는 글로벌하게 2부 시작을 했습니다.
자, 2부 시작은요. 해외에서 들려오는 우리 기업들 소식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 얘기하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대한항공이 14개국의 기업 결합 허가 신청해서 11개 나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EU와 미국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지금 밝혔어요. 이게 독점 우려가 있다. 독점을 심화시킬 거다. 두 항공사 합병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제에서 특히 자유주의 경제에서 가장 나쁜 것이 독점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거나 또는 많이 갖고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자로는 농단이라고 그러고 경제학에서 농단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뭐 최순실 농단 사건, 국정농단 사건 워낙 힘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자유시장 경제가 발동을 안 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국제법으로 어떤 회사가 합병할 때는 그 합병한 회사가 여러 나라에 걸쳐서 영업을 한다. 그러면 그 걸치는 나라에서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이 되어야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14개 나라를 운항을 하고 다닙니다. 13개는 노 프로블em 문제가 없다고 나왔어요. 근데 왜 3개만 문제냐? 자, 14개 중에 13개는 비행기 일주일에 한 대밖에 안 뜨는. 그러니까 14개 중에 11개 나라. 11개는 별로 비행기 안 가요? 이슈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가장 많이 다니는데 미국, 그다음에 유럽, 일본입니다. 이 3개는 지금 아직도 답을 안 해주고 있는데 유럽은 독점이 너희들이 2개 합하면 가격도 마음대로 올릴 거지. 그러니까 잘 못 해주겠어. 그 대책을 내놔. 이게 유럽의 얘기고요. 네. 미국은 이거 현재로서는 그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우면 우리가 법정에 소송을 해서 못하게 할 거야. 지금 이런 거 일본은 아예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좀 속내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 독점이 얼마큼 무섭냐면 우리나라 대한항공 같은 경우 몽골 노선이 그동안 독점이었어요. 그래서 몽골이 굉장히 거리가 상 멀지 않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비쌌어요. 항공 값이. 대한항공 아니면 몽골을 못 가니까. 그게 이제 경쟁 체제로 바뀌면서 그게 좀 됐고 그런 어떤 우리의 지금 사례가 있죠. 그게 그러니까 몽골 노선이 또 생기면서 좀 값이 떨어졌어요. 값이 이제 경쟁이 되는 거죠. LCC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정부가 이제 하도 민원이 많아가지고 LCC를 넣었는데 자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의 이유를 좀 비틀어 보면 지금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합병시켜주면 우리나라의 이제 문제잖아요. 특히 더군다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이제 미국 쪽이 주장하는 것은 외국 사람들이 타는 것보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타고 또 다른 경쟁 노선들, 다른 비행기들도 있기 때문에 독점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미국에서 노리는 건 과연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거 그냥 합병해줘서 니네 뭐 한국 사람들이 비싸게 타던 말던 나랑 상관없고 뭐 미국 사람들은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 타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이게 지금 합병 과정에 있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합병해서 시너지를 노리겠다라는 측면보다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를 갖고 있으면서 막대한 적자가 누적돼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 산업은행은 누군가에 이걸 넘겨야 되는 어떤 절대절명의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HDC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 계약을 맺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무산이 돼버린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걸 누구한테 줬느냐? 대한항공한테 이제 주면서 그때 당시에 대한항공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이제 대한항공의 이제 그 가족 간에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어떤 뭐 이렇게 지분 싸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강성부 펀드라는 측에서 한진카를 이제 그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갔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아드님이 한 분 계시고 따님이 2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따님들이 강성부 펀드에 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분이 미묘하게 강성부 펀드 쪽이 조금 높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장남이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죠. 이런 상태에서 산업은행이 우리가 돈을 대줄 테니 너네가 가져가라. 그 대신 내가 네 편을 들어줄게. 장남 쪽으로? 네, 장남 쪽으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경영권이 이제 안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갖고 와서 아시아나가 이제 부실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부실이 누적됐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토해낸 거죠. 토해낸 상황에서 이거를 대한항공이 갖고 오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그 경영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게 한 2019년, 20년 그 당시 2020년, 21년에 이제 벌어진 겁니다. 20년, 21년. 그런 것을 이제
이제 뭐 재갈 정도면 미국 당국자가 모를 리가 없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지금 대표적인 게 영국에서 이제 승인을 보는 과정에서 슬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항공협정을 맺으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하면 우리나라 비행기가 일본에 주 10회를 가면 일본 비행기도 우리한테 주 10회 오는 게 서로 간의 항공협정이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네네. 서로 간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좀 나눠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슬롯이라고 저희 표현을 하는데 시간당 뜨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익원이 되는 거죠. 네. 항공사 입장에서는 네. 수익원이 되는데 이거를 다른 나라들도 지금 LCC들이 생기고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우리가 승인해 줄게 이걸 좀 내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 영국에 17개 슬롯을 갖고 있었는데 7개를 영국계 LCC한테 내줬어요. 아, 그래요? 에어 프리미엄한테 내줬어요. 그래서 영국은 승인했죠. 승인했어요. 그걸 받았어요. 그걸 본 미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게 단순하게 이것을 합병을 해주는 문제. 물론 이제 가장 미국은 이 독점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민감합니다. 여러 가지 폐해를 역사적으로 겪어왔고 네. 반독점법이라고 그들은 아예 우리는 공정거래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반독점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하는 어떤 영향도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제 내피셜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얻을 건 상당히 많이 얻어야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이게 기업 결합을 승인해 주는 문제를 떠나서 그러면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슬롯을 내주게 되면 네. 그만큼 우리가 이제 허브항공으로 입지. 아시아가 이제 미국 시장 쪽에 강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아시아나의 이제 경우인데 대표적으로 중국은 그 성들이 막 흩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성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면 이게 인원이 안 모아지니까 우리 허브 공항이라는 게 뭐냐면 아시아나가 중국 노선이 많거든요. 그러면 각 중국에서 미국 관련 사람들이 우리 인천공항으로 모이는 거죠. 네네. 그럼 인천공항에 모여서 아시아나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이제 LA 공항에서 하여튼 미국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꼬리 부분이 사고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승객 한 3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3분이 다 중국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입장에서 보면 이 슬롯을 뺏긴다라는 것은 특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런 허브 공항을 베이징의 공항을 4개를 짓고 있고 네. 상해에도 짓고 있고 그렇게 자국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우리한테는 이 승인이 나도 문제고 안 나도 문제고 굉장히 좀 생각이 복잡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미국에서 이거 뭐 독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뭐 합병 잘못하면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말 나오던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 엄청난 주제를 그 앵커님이 짧은 시간에 하시는 바람에 정말 힘든 과제가 됐는데 6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네. 아주 그러니까 나라마다 셈법이 다른데 네. 우선 미국 입장에서는 독점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특히 내거는 이유가 미국의 3대 항공사 중에 가장 큰 데가 델타,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에어 이 세 개가 경쟁 관계인데요. 네. 지금 이 델타 항공이 누구 동맹군이냐면 대한항공하고 동맹군으로 같이 스카이 팀을 결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선 타고 가다 보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가지고 델타 항공 쓸 수 있어요. 비행기 갈아탈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아시아나 항공은 유나이티드하고 동맹군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먹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먹어서 아시아나 슬롯을 전부 대한항공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델타 항공은 좋은데 유나이티드는 미국에서 델타 항공한테 지는 겁니다. 네네. 이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탄다고 그러지만 거기는 재미 교포도 있고 한국하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은 미국 비행기에서는 미국 비행기 비중보다는 한국 비행기 비중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두 회사가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독점이다. 그러니까 슬롯을 주면 뭐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슬롯을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합병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항공권을 양보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영국에 주듯이. 그렇죠. 그럼 왜 도대체 흡수 합병을 왜 합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적 효과도 산업은행의 흡수 합병 전략이 잘못됐다. 슬롯을 주면서까지 합병하는 것보다는 합병하지 말고 아시아나를 아예 다른 데 줘라. 다른 데 주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 저는 지금이라도 상당히 늦었지만 대책을 슬롯 줄 바에야
다른 데 넘겨라고 산업은행에 강력히 촉구하고 싶습니다. 아, 그런 의견을 교수님께서는 지금 주고 계시네요. 많은 관련 기사들을 보면 이번에 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거 승인 안 해주면 잘못하면은 합병 무산된다. 이건 우리 정부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뉴스들이 그 많거든요. 대목 내가 너무 안타까운데요. 지난번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예, 예. 산업은행이 한 건데 그것을 EU에서 유럽연합에서 승인 안 해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대우조선이 무너진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가 가져갔습니다. 그때도 똑같은데요. LNG선이 중복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LNG선을 내놔라. 그러면 합병해 주겠다 했는데 그것을 합병을 하지 아니하고 한국화약에 넘기니까 우리는 LNG선 하나도 손실 없이 어떤 대우조선해양의 그 자구 노력 재구조조정을 성공했거든요. 네. 합병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합병을 했을 때 잘한 합병을 해야 되는데 속 다 내주고 합병하면 뭐 하느냐.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은 그러다 보니까 산업은행이 그 대한항공에 대준 돈이 8천억 원입니다. 네. 8천억 원을 다른 데 대줬더라면 아시아나가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이 계속 반대한다면 술로 내주는 것보다는 빨리 제3자한테 넘겨라. 저는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8천억이 어떻게 됐냐면 네. 산업은행이 한진칸에게 8천억을 투자를 한 거고요. 그 돈에 7,300억을 가지고 대한항공이 2조 5천억 유상증자를 하는데 거기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1조 5천억 가지고 아시아나 신주를 인수해서 아시아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장남 회장은 1원도 안 들이고 예. 대주주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1원도 아니고 아시아나를 다 먹는 다 먹은 겁니다. 거죠. 이것을 이제 산업은행이 제시를 한 거고 어떻게 보면 당시에 또 산업은행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정말 우리나라 굵직굵직한 회사들을 본의 아니게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국내 그 재벌 순위를 쫙하면 삼성전자 다음엔 산업은행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누적된 게 오랫동안 누적이 돼 있었고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인이 없었던 거죠. 주인이 없다 보니까 회사의 부실이 이제 누적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처리하라라는 어떤 뭐 정치권 국민들의 어떤 여론들이 있어서 이걸 하긴 했는데 정확한 거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합병이 목적이 아니라 이걸 잘 처리해서 이 기업을 잘 살리는 게 목적인데 그렇죠. 그렇지만 뭐 뭐 이업선체 내피셜이면 담당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누가 뭐 같은 동종업계 있는 쪽에 확 넘겨버려서 시너지가 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건데 지금 이제 우리만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저희도 다뤘습니다만 미국의 기업들도 합병하는 거에 있어서 중국이 목리를 부리면서 그 승인을 안 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국내 처리용보다는 국제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누리호 3차 발사 원래 어제 저녁 6시 24분에 발사 예정이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연기가 됐고 오늘 똑같은 시간에 저녁 6시 24분에 발사를 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났는데 지금 발사 태세에 돌입한 걸로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어요. 연료를 지금 아마 산화제 충전을 시작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오늘은 발사가 될 것 같은데 두 분 한 30초 응원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고흥반도에 이거를 좀 만들어놨고 이게 이제 몇 차례에서 성공을 하면 우리도 과거 위성을 발사할 때 러시아라든지 중국을 통해서 발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뭐 주변 국가의 어떤 위성 발사 그 산업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 우주 산업에 대한 희망을 좀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네. 엘리자베스 여왕 때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의 산업혁명 초기에 바다를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를 장악한다. 근데 지금은 하늘을 장악해야 세계를 장악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우주 산업 너무 늦었는데 네. 나로 시작했거든요. 아주 멋진 제2의 도약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기원하면서 오늘 경제는 글로벌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님, 차영조 YG경제연구소장님 오늘도 두 분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